안녕. 내일 3월 모의고사 선생님이 대비해서 선생님 제자들이 너무 많이 질문이 오더라고. 어떻게 시험을 봐야 되는지 감 다 까먹었다. 어떻게 해야 되냐. 특히 지금 고1, 2, 3 전부 다 내신 시간이어서 이 모고에 신경 쓸 시간이 없어서 연습을 많이 못했을 거야. 어떻게 풀면 좋은지 직전에 선생님이 팁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좀 주고 싶어서 영상 찍습니다. 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이 영상 보는 친구들 중에 나 누군지 모르는 친구들 있죠? 나 김요섭이라는 사람이고요. 선생님은 목동 사과나무에서 수업하고 있고, 강서랑 목동관에서 수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지금 선생님 하트 쳐놓은 거 이거는 인스타 주소니까 팔로우 해주시면 뭐 재밌는 거 릴스 많이 올라옵니다. 유튜브는 요롱잔치 있어요. 모르는 친구들은 하시고 내 제자들은 또 웃고 있겠죠. 내 제자들은 넘기세요. 일단 이게 우리가 보는 모의고사 그리고 수능에 나와 있는 영역이에요. 내가 지금 엄매 화자까지 다 둔 이유는 선생님이 오늘 알려주고 싶은 건 고1부터 고3 전부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야. 고1이라면 제일 어려운 게 뭘까? 아마 고전이 제일 어려울 거야. 그럼 고3들은 뭐가 제일 어려울까? 독서가 제일 어려울 거야. 되게 특이하죠? 왜냐면 고3 아이들은 이 고전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지나면서 많이 쌓이거든. 근데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그동안 봐둔 고전 문학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게 제일 어려워. 그러니까 고1 아이들 고전에서 많이 틀린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고3 되면 고전은 조금 늘어납니다. 고3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건 독서고 아마 고1 아이들은 독서는 좀 쉬울지 몰라요. 왜냐면 내용 자체가 쉽고 정보의 양이 적거든.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끝나고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기 시작하면 정보의 양이 확 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보는 모의고사가 이런 형식으로 구성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일단 고1, 2 기준 1번부터 15번까지가 엄매 화작이에요. 요게 1번부터 15번까지 등장하는데 1번부터 10번이 화작 그리고 11번부터 15번이 언매 그러니까 즉 문법이 나와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매체는 빠졌죠. 언어 위주로 나오는데 이 매체는 화작 위주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고 고3 친구들은 알다시피 맨 뒤에 언매가 나올 겁니다. 아마 이번에 푸는 모의고사가 실전에서 푸는 모의고사 중에 처음으로 언매 나뉘어져 있는 시험지를 처음으로 풀어보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언매 먼저 푸는 걸 추천드려요. 지금 이 영상을 듣는 고1, 고2 친구들은 1번부터 15번까지를 그냥 쭉 푸시고 고3 친구들은 언매 화작 선택하신 거 있죠? 선택 과목을 먼저 푸시는데 시간 13에서 15분 딱 재고 내일 여러분들 꼭 필요한 준비물 시계입니다. 바늘 시계 있죠? 그 바늘 시계 하나 가져가셔가지고 시간 계속해서 체크하시면서 보셔야 좋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놓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얘들아 방구석에 앉아서 침대에서 혼자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너무 집중력이 떨어진다. 너희들이 앞에 앉아있으면 신나서 얘기할 것 같은데 너무 외로워. 침대에 앉아서 혼자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거야. 국어 학평 혹은 모고 대전제는요 쉬운 문제에서 어려운 문제로 가요. 지금부터 되게 서운한 얘기 하나 할 거야. 뭐냐면 자 쉬운 문제가 있어. 쉬운 지문이겠죠? 그리고 어려운 지문이 있어요. 이것도 문제에서 지문으로 바꿔줄게. 그러면 대부분 이게 열받는 게 문제를 쭉 풀잖아? 그러면 앞쪽에 어려운 문제를 둬. 그리고 뒤쪽이 좀 쉬운 경우가 많아. 극단적인 예 하나 들어볼까? 이 뒤쪽에 뭐가 들어가냐면 현대소설이 있어. 읽으면 거의 풀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앞쪽에 뭐 있냐면 독서 어려운 거 있어. 법, 경제, 과학 이런 거 있단 말이야.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 앞에서 이미 다 엄청 힘들게 공부해. 그리고 뒤에 오면 한 이쯤 오면요. 시간이 부족해요. 시간이 부족. 그래서 어떻게? 이 현대소설 찍죠. 근데 집에 가서 한번 다시 한번 오답해보잖아? 그 현대소설 다 맞는단 말이야. 엄청 아쉬워. 그래서 내 개인적인 생각, 쉬운 문제에서 어려운 문제로 가고, 진짜 이제부터 슬픈 얘기 하나 할 건데, 앞에서 어렵게 이거 푼 거 있죠? 뭐 한 15분씩 들여서 풀었다고 쳐봐. 되게 슬픈 얘기 이제 할 거야? 어차피 틀려. 미안해. 어차피 틀려. 풀어봤자 틀리는 문제야, 어려운 문제는. 그렇잖아. 맞힐 확률보다 틀릴 확률이 더 높잖아. 나는 더 맞힐 확률이 높은 문제에 승부를 먼저 걸어주자라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시간 단축해서 뒤에 와서 이 어려운 문제를 넉넉하게 풀자가 내 전략이야. 알겠니? 그래서 쉬운 문제에서 어려운 문제로 가는 게 내 전략이고 추천 문제 풀이 순서가 있습니다. 내가 얘기해주고 싶은 거 순서대로 푸는 거 난 개인적으로 비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화작 문법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여긴 내가 고전 소설 먼저 적었는데 요거는 케바케예요. 이거 두 개가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현대 소설이 좀 쉬워 보인다 그럼 현대 소설 먼저, 고전 소설이 쉬워 보인다 그럼 고전 소설 먼저. 예를 들어 고전 소설 내가 아는 거 나왔어. 흥부전, 뭐 춘향전 이런 거 나왔어. 그러면 고전 소설 먼저 가는 게 낫지. 근데 현대 소설이 대부분 더 쉽기는 한데 혹시 몰라서 고전 소설 앞에 넣어놨고 그리고 현대시가 고전시가 마지막으로 독서. 이 독서도 결국 쉬운 거부터가 대전제야. 그럼 만약에 선생님이 고3이다 한다면 화작 문법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독서론 우리 있죠. 1번부터 3번 있는 거 그것 먼저 풀 거야. 그거 먼저 풀 거야. 그 다음에 문학 갈까? 왜 독서론 그렇게 안 어렵거든? 그래서 여기서 뇌 한번 활성화 시키고 가자 라는 의미야. 근데 만약에 내가 문법 화작이 좀 더 긴장된다 그러면 나는 개인적으로 고3들 친구들은 독서론을 앞에 둬도 된다고 생각은 해.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스타일에 맞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케이? 이거 선생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거든. 내가 이거를 새벽에 올릴 거야. 새벽에 올리면 시험 보기 전날
문제를 하나 풀어봐. 한 세트를 풀어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절대 순서대로 풀지 말고 한번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 풀어보는 훈련을 해보시면 시간상 그리고 정확도상 도움이 좀 될 겁니다. 다음 넘어가 보면 문학 영역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이건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 몸에 문신이라도 해봐. 보기를 먼저 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학 작품을 딱 맞이했을 때 예를 들어 1번부터 4번 네 문제가 존재할 거 아니야. 그러면 1, 2, 3, 4 중에 뭐 4번 문제는 대부분 보기 박스 문제가 나와 있는 경우가 많고 좀 편히 굵네. 1번 문제가 뭐 형식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 있고 2번 문제가 내용일치 문제가 나올 수 있고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억이나 뭐 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 확인하는 문제 좀 추론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보기 문제긴 한데 나는요. 이 문학 문제는 이 무조건 보기를 먼저 읽는다라고 내가 적어놨는데 이게 어느 정도 먼저냐면 지문 읽기도 전이야. 지문 읽기 전에 여기서 뭐를 얻냐? 정보를 파악하는 거야. 예를 들어 뭐 이 작품은 일제강점기에 썼다느니 이 작품은 자연 친화적이라느니 이 작품은 뭐 유교적 사상으로 적었다느니 라고 문학에서 먼저 얘기해줘. 여러분들이 수능장이나 모의고사 학평을 볼 때 나오는 문학 작품 알 가능성 모두 다 알 가능성 제로에 가깝습니다. 어디서 이 사람들이 대단한 게 어디 구석진 곳에서 문제를 찾아와요. 지문을 찾아와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해독할 수 있니 해석할 수 있니가 평가원에서 원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지문 읽기 전에 정보 파악하는 게 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여기서 정보를 얻고 먼저 가자. 이 훈련 꼭 먼저 해봐.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학을 어떤 느낌인지 미리 알고 가니까 훨씬 도움이 될 거야. 앞부분 줄거리는 출제자의 힌트에 특히 이건 어디서 얘기 많이 하냐면 고전 쪽. 고전 쪽에선 여러분들이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게 앞부분 줄거리밖에 없어요. 앞부분 줄거리나 혹은 뭐 중략 부분, 중략 줄거리 이런 거 있지? 그런 거를 여러분들은 먼저 꼼꼼하게 읽으세요. 여기를 진짜 꼼꼼하게 읽으셔야 돼. 꼼꼼하게 읽으셔야 되는 포인트다라고 기억을 해두시고 낯선 작품이 나왔다. 특히 이거 선생님이 현대시를 기준으로 적어놨는데 현대시를 기준으로 직접적 감정을 먼저 찾으세요. 직접적 감정을 먼저 찾으라는 얘기는 뭐냐? 기쁘다, 뭐 슬프다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먼저 찾으세요. 두 번째, 청유, 명령, 기원을 찾는 거야. 뭐뭐 하자, 뭐뭐 하고 싶다, 뭐뭐 해라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건 다 뭐예요? 긍정적 속성일 거예요. 그럼 이 긍정적 속성은 이 화자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니까 이것을 하지 말자라고 나온다면 그건 부정적인 게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긍정과 부정을 찾아 나가는 게 현대시의 일단 가장 기본이 된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 근데 만약에 이런 내용이 없을 수도 있어. 직접적 감정도 없고 뭐뭐 하자 뭐뭐 하고 싶다 해라 이런 것도 안 나와. 그러면 그냥 이미지화 시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내가 앞에서 얘기했죠. 가장 중요한 건 긍정적 부정적 시어라고. 그래서 현대의 봄, 새싹, 한방눈, 무지개, 하늘은 대부분 긍정적 속성이에요. 고전에서는 해랑 달은 임금을 상징해. 왜?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밖에 없어.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소나무, 바위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지조와 절개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작품을 봤는데 만약에 성산문, 이계, 박백년, 왕방연 이런 사람들 나온다 그럼 지조절개야. 황진이, 홍랑, 뭐 개랑 이 랑자로 끝나는 사람들 대부분 기생들이거든. 이거는 사랑일 경우가 많아. 알았지? 기억해 두고 자연에 많이 나오는 단어를 좀 얘기해 줄게. 백구가 갈매기거든. 백구라는 말이나 아니면 홍진, 뭐 속세 이런 얘기 나오면 대부분 이게 이제 너희 속세라는 말 알지? 자연에 반대되는 거, 인간 세상을 얘기하는 거야. 인간 세상을 이야기할 때가 대부분 자연에서 얘기해. 그 자연과 대조적인 속성으로 홍진 속세가 많이 나오니까 기억. 현대문학에서 부정적 시어는 겨울이 대부분 부적이야. 특히 이건 언제 많이 나오냐?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 때 겨울은 부정적이다. 진눈깨비는 대부분 부정인데 여기서 보면 아까 얘기했지. 이게 되게 재밌는데 한방눈은 긍정인 경우가 많아. 근데 진눈깨비는 부정인 경우가 많아. 기억해 두시고 추위는 부정적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다. 고전에서는 바람, 밤, 구름, 까마귀, 안개 이런 것들이 부정적이야. 특히 요 구름이랑 안개 같은 경우는 어떤 느낌이냐면 가리다. 무언가를 가려요. 뭐 이미 계신 데를 내가 막는다든지 그런 의미로 쓰기 때문에 부정적이야. 그리고
밤은 현대에서도 부정적이에요. 밤. 기억해 두세요. 다음 넘어가 보면 소설에서는 인물에 꼭 동그라미 치세요. 인물에 꼭 동그라미 치세요. 혹시 구운몽 아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한 인물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소유가 인간 세상에서는 양소유, 양승상인데 그 신선 세계에서는 성진이라고 부르거든. 이런 것처럼 이름이 달라. 예를 들어 나는 김 선생이라고도 부를 수 있고 김여섭이라고도 부를 수 있고 여섭쌤이라고도 부를 수 있고 국어쌤이라고도 부를 수 있고 거인이라고, 나 키가 좀 커요. 188이라. 거인이라고도 부를 수 있죠. 이런 것처럼 소설이 있다. 그러면 나는 뭐를 했으면 좋겠냐면 인물에 무조건 동그라미. 그리고 이런 승상, 뭐 재상, 뭐 참판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 뭐 한림 이런 얘기 나오면 이거 이름이 아니라 얘들아 관직이야. 그래서 만약에 이충렬 이 사람 이름이면 이 사람을 다른 말로 이한림이라고도 해. 다른 사람이 아니야. 얘는 한림학사라는 직책을 갖게 되면서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 그러면서 이충렬은 곧 이한림 기억해 두세요. 다음 책은 여러분들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독서 이게 여러분들 진짜 어려울 거야. 독서가 시작이 어려운데 자, 지금부터 독서는 약간 스타일이 강해요. 개인의 스타일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어 내가 독서를 풀리면 거의 안 틀린다는 친구들이 있어. 안 틀린다. 이런 친구들은 다 읽고 푸는 것도 괜찮아요. 이게 사실은 근본이지. 한번 쫙 읽고 문제 따다닥 푸는 건데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다 읽은 다음에 봐봐. 지문 이렇게 있다. 그리고 지문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 문제가 1, 2, 3 있어. 그럼 대부분 애들이 어떻게 푸냐면 쭉 읽어. 그리고 1번 문제를 딱 봐. 1번 선택지를 딱 보겠지? 그러면 이때 또 읽어. 자자자자자. 2번 선지. 다다다다다. 3번 선지. 다다다다다. 이렇게 읽는단 말이야. 난 이렇게 안 읽었으면 좋겠거든. 내 개인적인 추천. 일단 이렇게 지문 있잖아. 지문이 있으면 요 지문이 있으면 1문단, 2문단, 3문단, 4문단 있잖아. 그리고 문제가 만약에 1번, 2번, 3번까지 있다고 쳐고 1번은 주제 파악 문제, 2번은 내용 일치 문제, 3번은 뭐 보기 박스 문제라고 쳐봐. 잘 봐봐. 주제 문제는 내가 한 문단만 읽고 판단이 불가능해. 그치? 그럼 주제 문제는 다 읽고 푸는 거야. 그리고 내용 일치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이따 설명해 줄게. 보기 박스 문제도 대부분 다 읽을 거야. 근데 간혹 이런 문제가 있어. 뭐 가에 나타난 어쩌고 저쩌고 A를 봤을 때 어쩌고 저쩌고는 그 가나 A가 있는 문단을 읽고 그 문단이 끝난 다음에 문제로 들어가. 바로 이 문제로 돌아와도 돼. 그래야 내가 기억력이 많이 잃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 그리고 또 좀 보면 내용 일치가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인데 내용 일치랑 추가로 더 얘기해주면 추가로 어휘 문제도 있어. 어휘 문제도 되게 다양해. A부터 A, B, C, D, E, E까지 준 다음에 이걸로 바꿀 수 있는 거 뭐 이거 있고 아니면 그냥 단어 하나를 줘. A 하나 딱 준 다음에 이거로 바꿀 수 있는 거 혹은 의미 유사한 거 이런 식으로 찾으라는 어휘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냥 지문에서 이거 찾아. 만약에 A가 여기 있다. 그럼 여기 그냥 읽어. 읽고 이 문제 먼저 풀고 들어가. 즉 이게 되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문제를 먼저 읽는 걸 선생님은 추천을 드려요. 이거에 대해서 뭐 그게 좀 많습니다. 이게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등급 이상 2등급까지도 이 방법이 괜찮다고 생각해. 특히 정보의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쌤은 개인적으로 순서를 얘기해드리면 1문단을 읽어. 첫 번째 1P는 선생님 문단입니다. 이를 읽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훑는다. 이 문제를 훑을 때 하면 좋은 게 핵심어 파악하는 거야. 특히 주제 파악 문제 이런 거 보면 여기 이런데 이런 문제 주제들이 좀 나와. 뭐 공자라느니 맹자라느니 이딴 얘기 해주고. 그리고 세 번째 1P 1문단 P는 문단입니다. 1P에서 내용일치 가능한지 확인해 선생님은.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1, 2, 3, 4, 5 이렇게 있잖아. 그럼 이 문장들을 읽으면서 내가 첫 번째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거, 첫 번째 문단에 있던 것 중에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나 확인하는 거야. 뭐 옳지 않는 거 찾았을 때 나왔다 그러면 지우는 거지. 그때 중요한 건 근거가 진짜 중요해. 내가 이 답을 고른 근거가 있어야 되더라. 그냥 대충 이게
아닌 것 같고 뭐 속어법 이러면 진짜 필패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보기 박스 문제를 그냥 보기를 쓱 봐. 이거 한 5초에 해서 그냥 키워드를 중심으로 딱딱딱딱만 읽고 다음 2문단으로 가는 거야. 그럼 2문단 읽고 또 내용일치 와서 확인하고 3문단 읽고 내용일치 확인하고 근데 만약에 가가 만약에 3문단에 있다고 쳐봐. 그럼 3문단에서 내용일치 확인하고 그 다음에 요 가 문제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다 읽은 다음에 주제 문제하고 보기 문제가 끝나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거지. 자 그러면 내가 아까 앞에서 문학에서 얘기 안 한 게 하나 있는데 문학 같은 경우에는 어, 내 개인적인 생각 시간은 선생님이 그럼 끝나고 얘기해 줄게. 요렇게 돼 있었으면 좋겠고 내용일치 문제, 어휘 문제는 문단별로 그때그때 확인하기가 그럼 어떤 의미인지 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보기 박스에 보기도 지문이다. 이거 제발. 애들이 지문에는 밑줄을 치는데 보기에는 밑줄 안 치더라고. 보기가 진짜 진짜 중요하거든. 그래서 어떤 유형인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는 해주는데 이 영상에서는 어떤 유형들의 보기들이 있는지 얘기해 주기에는 너무 시간이 짧고 보기를 진짜 꼼꼼하게 잘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에 체크하기. 요거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연습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내일 시험에 당장 쓰기는 힘들어. 그래도 꼭 했으면 좋겠는 거 핵심어, 접속어 이런 것들은 꼭 하셨으면 좋겠어. 알았지? 그래서 선생님이 몇 가지 팁을 드리면 일단 역접 접속사에 주목합시다. 그러나 하지만 반대로가 나오면 이 앞에 있는 얘기들이 있으면 요 뒤에 있는 이야기들 그러나 이 뒤에 있는 말들 있죠. 요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조금 더 집중하자. 만약에 내가 굳이 밑줄을 친다면 여기엔 안 칠 거야. 여기에 칠 거야. 그리고 강조하는 말들에 되게 주목을 해야 되는데 즉 다시 말해도 거의 이 역접 접속사 정도의 힘을 가자. 그래서 뒤에 문장을 강조하고 A가 아니라 B다 이렇게 한다면 혹은 A보다 B다 한다면 B를 강조하는 거야. 예를 들어 나는 요섭이가 아니라 구름이를 좋아한다. 혹은 나는 요섭이보다 구름이를 좋아한다라고 한다면 봐봐. 나는 구름이를 좋아한다. 좋아한다. 나는 요섭이보다 구름이를 좋아한다 라는 문장 이 두 가지를 봤을 때는 요섭이보다 구름이를 좋아한다라는 건 요섭이를 까내리고 구름이를 더 높여주잖아. 즉 강조거든. 그런 문제가 나오잖아. 이거 꼭 기억해. 선생님은 not A but B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문장 구조 나오면 이 B가 중요한 거야. 진짜 중요해. 이런 걸 보면 선지 구성이 되게 많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문장론들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좀 좋을 것 같아. 따라서 그러므로 는 앞에 글들을 정리할 결론을 맺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러므로 같은 거 나오면 꼭 잘 확인하자. 넘어갈게.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있는 이런 문제들 있죠. 이런 문제집들 꼭 풀고 내가 하나 팁 줄까? 우리 예열지문이라는 말 하잖아. 어디서 고르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푼 문제집 중에서 두 개를 골라. 뭐를 고르냐면 첫 번째 재밌었던 거. 두 번째 어려웠던 거. 그래서 간단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푼 비문학 교재 있죠? 그러면 그 비문학 교재에서 이 두 지문 문제 푼 거 상관없어. 지문만 찢어가요.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 그거 읽고 버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글을 읽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험장에 들어가서 머리가 어느 정도 스트레칭이 된 상태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래서 요거는 꼭 했으면 좋겠어. 알겠죠? 다음 화장 영역 조직이라고 선생님이 해놨는데 여기서 시간 단축이 진짜 중요해요. 화장 문법까지 13분 목표로 하는데 선생님 13에서 15분 정도로 하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문제와 지문을 번갈아 가면서 읽는데 봐봐. 지문이 있잖아. 그럼 지문이 있잖아. 어느 정도만 읽고 문제 있잖아. 그러면 이거를 막 손으로 짚어가면서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푸세요. 오케이? 되게 약간 화작은 다급하게 풀되 정확하게 푸셔야 돼요. 시간에 계속 쫓겨가며 푸셔야 돼. 여기서 시간 잃어버리면 나중에 독서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힘듭니다. 그리고 여기를 빨리 풀 수 있는 이유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이고요. 요거 조건에 맞는 글을 찾는 경우 표현법과 같은 직관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얘들아 간혹 문제 중에 이런 게 있어. 뭐 이 문제 중에서 뭐 첫 번째 너무 두껍다. 글의 주제를 뭐 통일한다. 두 번째 뭐 직유법을 사용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 세 번째 뭐 어른들께 이야기하는
이야기하는 뭐 어투로 쓴다 뭐 이렇게 나온다고 쳐.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딱 봤을 때 그냥 바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직유법은 뭐뭐 같이 뭐뭐 듯이 뭐뭐 인듯 이거 바로 확인 가능하잖아. 그럼 요 선택 일단 보기가 이렇게 나오면 이걸로만 1, 2, 3, 4, 5를 먼저 걸러. 직유법 활용해야 되는데 없는 게 있잖아. 그럼 이런 거 지우는 거야. 1, 3, 5 중에 그래 글의 주제 같은 경우에는 맨 마지막에 확인하니까 뭐 이야기하는 뭐 상대 높임법이 쓰이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거 먼저 확인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글의 주제를 통일하면 훨씬 찾는데 시간이 절약됩니다. 주제 먼저 찾게 되면은 직유법 없는 것도 시간을 쓰게 되잖아. 우리의 목적은 시간을 줄이되 정답률을 높이는 게 정말 중요하니까 확인을 해주시고 문법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이거 사실 이렇게 암기예요. 암기예요. 그래서 지금 고3 친구들 중에서 제대로 안 돼 있는 친구들은 남은 시간 동안 계속해서 해 주셔야 되고 고1, 2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문법 쪽에서 많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 문법 트렌드가 뭐냐면 11번, 12번 문제가 지문형 문제가 항상 출제돼요. 고3 친구들은 요즘에 중세국어로 요 지문형을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요 11, 12는 사실 문법적 지식이 크게 없어도 풀 수 있는 문제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두 문제는 잃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13번 문제쯤, 14번 문제쯤, 14, 15, 15 중에는 하나 꼭 나오는 거 의문론은 꼭 하나 나옵니다. 의문론 하나가 나오면 그거 하나는 채택해주고 나머지 두 개에서는 뭐 형태론, 뭐 서술어의 자릿수 이렇게 어떤 것들이 나와요. 중세국어 뭐 이런 식으로도 나오고 이런 문제들은 좀 문법적 지식이 필요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1학년 끝날 때까지 문법 완성하겠다. 즉 2학년 친구들은 여름방학 때까지는 문법을 완성하겠다라고 생각을 해둬야 돼. 알겠지? 문법은 암기예요. 암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풀이 하시고 책 두 권 선생님이 추천해 드립니다. 요거는 뭐 추천해 드리는 책들이고 선생님 표어예요. 국어가 선생님 제자들의 자신감이 되길 원하는 거고 그럼 그 얘기를 좀 해드릴게. 음, 시간 배분과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볼까? 난이도에 따라 다르고 시간에 따라 다르고 다 다르겠지만 시간 배분 일단 음, 화, 작, 문이라고 해둘게. 그럼 요거는 이제 고3들한테는 선택 과목이 되겠지. 내 개인적인 생각 13에서 15분을 씁니다. 우리가 총 시간이 몇 분이야? 80분이야. 그러면 80분 동안 15분을 쓴다고 계산을 해볼게. 그러면 65분이 남아요. 그쵸? 그리고 문법. 문학을 나 먼저 푼다고 얘기했잖아. 문학이 예를 들어 4개 정도가, 3개 정도가 출제가 된다. 시에다가 복합지문 하나에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소설에 총 4작품 정도가 나온다고 했을 때, 내 개인적인 생각은 32분 안에는 끊어졌으면 좋겠어. 32분. 그럼 남은 시간 33분이 남죠. 그리고 나머지 독서가 세 지문 정도 나오고 세 지문에다 독서론까지 했을 때 독서론이라고 칠게요. 독서론은 한 4분 안쪽으로 끊었으면 좋겠어. 그럼 29분이 남거든. 독서 쪽에서 선생님은 9분 곱하기 3 해서 27분 정도를 쓸 수 있다고 봐. 2분이 남죠. 이때 OMR. 이건 남은 시간.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봐봐. 만약에 내가 화작문에서 13분을 가져가잖아. 그럼 여기서 내가 몇 분을 얻을 수 있냐면 2분을 얻을 수 있고 여기에서 선생님이 2분을 더 쓸 수 있어. 예를 들어 쉬운 지문 9분을 쓰면은 9분이라고 한다면 쉬운 지문을 9분이라고 한다면 9 더하기 2. 좀 어려운 지문은 11분 동안 내가 한 지문을 풀 수 있기 때문에 꽤 여유가 생기는 거지. 그리고 문학에서도 조금 빨리 끝내준다면 좋을 것 같아. 이건 선생님이 왜 시간을 딱 정해주지 않았냐면 어, 난이도에 따라 다르고 문제 개수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야. 시 같은 경우에는 세 문제밖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그런 경우에는 뭐 한 7분 30초, 7분 안에 끊어주면 좋고, 뭐 대여섯 문제 나오는 거랑 8분 30초, 9분 정도 끊어주면 좋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8분 정도로 자꾸 푼다 한 지문당. 평균으로 봤을 때 8분으로 자꾸 풀고, 그 시험지 문제 개수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시간 분배가 정말 정말 중요해요. 독서론도 더 빨리 끝내면 너무 땡큐지. 우리의 목적은 얘들아 일단 다시 한번 또 얘기해드리면 첫 번째 시간 분배 잘하자. 두 번째 한 번 읽을 때 꼼꼼히 읽자. 세 번째 쉬운 거부터 어려운 걸로 푼다. 것으로 간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내가 그래서 얘들아 마지막 팁 하나 줄게. 봐봐. 마지막 독서 두 지문이 남았어. 지문 1, 지문 2가 남았어. 근데 남은 시간이 한 15분 남았다고 쳐봐. 자 그러면 1번 지문에 4개, 4개, 문제 4개씩 있다고 쳐볼게. 그래서 2점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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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점짜리 하나 있고 2점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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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점짜리 있다고 쳐볼게.
그러면 15분이라는 시간이 있으면 아이들이 제일 많이 선택하는 게 뭐냐면 이거를 다 풀려고 그래. 다 풀고 그리고 요거 한 두 문제 정도를 노리고 이거 두 개는 찍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 왜냐면 여기서 어려운 지문이면 한 9분에서 10분 쓰면 여기 5분밖에 안 남으니까.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가 잃는 포인트가 몇 점이냐면 일단 이걸 다 풀어도 내가 어려운 건 뒤에 놨기 때문에 틀릴 가능성이 크단 말이야. 이거를 다 맞힐 생각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사실 이거 두 개도 지금 장담을 못 하잖아. 그치? 그러면 15분을 가장 알뜰살뜰하게 쓰고 점수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자, 시간이 부족해. 두 지문을 다 읽을 수 없을 것 같아. 내가 내용 일치 문제라든지 주제 파악 문제는 풀었고 이제 3점짜리 추론 문제가 남았어. 그러면 3점 추론을 버려. 버려. 자, 근데 얘들아 개인적인 연습할 때 이러면 안 돼. 개인 연습할 때 이러면 큰일 납니다. 3점을 찍으시고 이것 세 개를 잡으려고 하세요. 2점짜리들을 잡으려고 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세 개는 다 맞히려고 노력을 하시고 이거 두 개를 차라리 찍는 게 나아요. 그리고 이거 세 개를 빨리빨리 푼 다음에 이거 두 개 중에 내가 조금 더 할 만한 것들을 남은 시간을 최대한 쓰시고요. 그렇게 하시는 게 여러분들 점수 얻는데 훨씬 낫습니다. 알겠죠? 왜냐면 이때 내가 만약에 9분 10분 써서 이거 5분밖에 없으면 지문도 제대로 못 읽어.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두 문제를 엉망으로 푼다니까. 만약 이거 다 날려봐. 다 날려봐. 그럼 잃는 점수가 몇 점이야? 9점이야. 그렇잖아. 그 내가 3점 3점 버리고 이 세 개를 다 맞힌다고 했을 땐 6점밖에 피해가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볼 때는 이런 전략적인 것도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연습할 때는 이러시면 안 돼요. 알았죠? 꼭 해주고 싶은 얘기 하나 있어. 이번 3월 모고 글이 중요하지 않아. 이걸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지 않아. 중요한 시험은 6월, 9월, 11월. 사실 11월이 제일 중요하지. 고3 때 그것도. 이게 제일 중요해. 그럼 우리가 이번 시험이 뭐 해야 돼? 끝나고 얻어갈 게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가끔 이런 사람들 있어. 뭐라고 하냐? 3월 모고 이게 네 수능 점수야. 이게 네 수능 점수야. 진짜 이거 개소리야 얘들아. 진짜 개소리야. 영상 찍을 건데 안 되는데. 삭제. 이거 아니에요. 선생님 제자 중에 자주 얘기하는 건데 6월, 9월, 11월, 3월. 3월에 몇 등급이었냐면 3이었어. 6월에도 3이었어. 근데 9월에 2까지 올랐고요. 수능에 1 나왔어요. 실제로 경험이에요. 국어는 이렇게 계단식으로 오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리고 고3들은 약점 극복이에요. 그리고 수특 잘 보세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그 수완도 나와. 이번 수완 표지 정말 별로던데. 수완도 잘 보시고 이거 두 개는 여러분들 내신 공부하다는 느낌으로 계속 보셔야 돼요. 쌤이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이런 것들이고 내가 나중에 또 영상을 찍는다면 끝나고 얻어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줄게. 끝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험지를 분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려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사과나무 학원의 김요섭이었습니다. 내일 시험 잘 보세요. 빠이빠이.